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이죠. 바로 6.25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중학교 학생들 시험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너무 문제를 쉽게 내서 그런지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실상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이 미국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분당이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북쪽에는 이런 분단을 지지했었던 세력들과 남쪽에서 또 남쪽의 분단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여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서 각각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진영이 갈라지게 된 상황에서 양쪽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상대방을 같이 갈 동반자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반드시 자기네들이 흡수를 해야 된다, 멸망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특히 북한 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에 대한 준비를 되게 차곡차곡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남쪽의 경우에는 당시에 어쨌든 간에 뭐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싸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진영과의 그런 북한과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이제 신의주에서 먹겠다. 뭐 압록강에서 먹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나름대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개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6.25 전쟁 전에 바로 38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남쪽과 북쪽 사이에서는 이른바 엄청난 공방전이 많이 펼쳐지게 돼요. 소규모 이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됐었으니까 여기 웅진방 인천 쪽에 있었던 웅진방도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시로 전투가 많이 벌어져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국지전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소규모로 무력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먼저 소련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 지역이 계속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던 나머지 바로 이 소련은 북한 지역에다가 각종 무기들을 열심히 지원해주게 됩니다. 소련 처음에는 이제 이 김일성이 남쪽을 침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어떤 게 벌어졌냐면 바로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제 공산화가 됩니다. 즉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른바 이제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게 되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모태똥이라고 하죠. 이 마오쩌둥의 바로 공산당 정부는 서로 이른바 국공내전을 벌이게 돼요. 국공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장제스 진영이 너무 좀 부정부패했었던 것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점차 잃어버리게 됐고 특히 딴 건 몰라도 이 사회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토지를 또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다시 국가가 환수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뭐라고 할까, 중국의 국민들이 이 중국 공산당을 열심히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이들을 피해 가지고서 미국의 엄호하에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 타이완이 바로 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그런 후손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중국이 전체가 완전히 공산화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때에 중국의 공산화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던 엄청난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화북 독립동맹에 해당됐었던, 조선 독립동맹에 해당됐었던 그런 군대, 소속됐었던 군대들이었었던 바로 이 조선 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 조선 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 이번에 신문지에 썼습니다. 이 조선 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해방 초부부터 우리나라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은 했었지만 완전히 들어왔던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중국에서 이른바 국共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조선 의용군은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군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활약을 많이 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약을 열심히 벌여가지고 전투 경험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김일성이 중국에게 바로 이 조선 의용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조선 의용군뿐만이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조선인으로서 조선 의용군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중국 공산군에 같이 참여를 했었던 그런 군대들이 대거 이 김일성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인 출신이었던 그런 군대들이 이때 당시에 전부 다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됐었거든요. 선생님이 얼핏 보긴 했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군대 숫자가 무려 한 5만 명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투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인들이 바로 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전부 다 북한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북한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서 그들이 당연히 거기에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뭐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당연히 군사훈련부터 먼저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북한군의 숫자는 바로 전투 경험이 풍부했었던 조선 의용군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서 굉장히 정예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엄청나게 이때 당시에 북한의 군대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남쪽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실제로 북쪽에는 사회주의 계열 쪽에는 조선 의용군이 있다고 한다면 남쪽에는 한국 광복군이 있죠. 근데 그 숫자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조금 좀 되게 미미합니다. 몇백 명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군대에서 나름대로 활약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 숫자가 훨씬 더 적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의 군대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가 바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변신했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군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경우에는 군사훈련이 별로 돼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당시에 군대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는 굉장히 좀 대한민국의 군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소련과 중국은 비상시에는 언젠가는 꼭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서 일부 도와주는 면이 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완전 초반에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군이 일부가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건 말도 있기도 한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대로 이거 도움을 주게 되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군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북한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에 북한 정권이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대규모의 중국군을 파견해가지고서 이제 6.25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남한 정부에서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라 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이승만 된다? 뭔 소리니? 바로, 미국이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여기 지도는 좀 다르게 이쪽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 바로 이쪽에 타이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필리핀이 있다고 치죠, 여러분들. 자, 필리핀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쪽에 일본이 있다고 치면 일본이 있으면요. 일본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미국의 미국의 그런 이제 국방을 담당하는 그런 국방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이제 이른바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미국은 이제 사회주의하고 좀 등을 져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민주주의 진영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은 이 미국이 최대한 전부 다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돼요. 그 선이 어느 정도 선이냐면 바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일본을 지나는데 하필이면 남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남한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바로 이 남한 지역을 빼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남한 지역은 빼놓고 타이완도 포함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리핀 지역까지 이 라인에 걸쳐가지고서 이 동쪽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라고 딱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지 만약에 그 바깥쪽에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이것을 오판을 하게 돼요. 뭐 일설에는 바로 이 미국이 이 김일성을 일부러 오판을 하게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남한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김일성이 오판을 해가지고서 남한 지역을 쳐들어오면 바로 그 기회에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에게 반격을 가해서 북한 지역을 잘 먹어보려고 하는 하나의 수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예전에 그것이 되게 좀 많이 채택이 돼 있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설은 되게 좀 이른바 이거 남친 유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설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미국이 들어와가지고서 초장에 너무 쉽게 패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이 김일성은 전쟁 준비를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애치슨 선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김일성은 당시에 소련의 권력자였던 스탈린을 찾아가가지고서 많은 부분에서의 그런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중국으로 가가지고서 중국 쪽에게 전쟁이 나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되게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중국이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했으며 자체적으로 우리는 군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겠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소련의 최신식 무기들을 전부 다 이 북한이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기를 가지고서 바로 전투 경험이 일제와 싸웠었던 그 전투 경험이 엄청나게 풍부해졌던 조선 의용군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훈련을 맡겨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북한의 인민군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구성해가지고서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뭐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규모 이제 무력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되게 희한한 거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넘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돌아가면서 주말에는 군인들이 전부 다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휴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서 그래서 군 생활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북한이 노렸을까요? 우리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바로 굉장히 악몽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 2개. 자, 6.25 전쟁의 배경. 동감 1번.
남북 간의 소규모 무력 충돌. 동그라미 2번, 최신 무기 공급 등 빈칸을 찍겠습니다. 소련의 북한 지원. 동그라미 3번, 조선 의용군의 북한군 편입 등 중국의 북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4번, 소련 중국의 전쟁 지원 약속이 있었고요. 동그라미 5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김일성이 오판했다는 점,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 이 전쟁의 배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같은 때에 갑작스럽게 북한군은 이제 남침을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것을 사실은 남침이 아니고 남한 쪽에는 일부 부대가 북쪽으로 쳐 올라갔다라고 얘기해가지고서 이른바 북침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렇게 할 시간에 그렇게 할 군대가 첫 번째 없었을 뿐더러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군대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가 휴가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무슨 놈의 전쟁을 하려고 북한까지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때 당시에 북한은 우리나라를 남침을 한 겁니다. 남쪽이 침략했다가 아니라 남침이라는 말은 바로 남쪽으로 쳐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남침. 이거 가끔마다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북한은 이때 당시에 남쪽으로 남침을 개시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소식이 오후 10시까지 가서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새벽까지 전쟁이 딱 터졌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당시에 이 국회는 갑작스럽게 소집이 돼가지고서 북한의 그런 전쟁에, 북한과의 그런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논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바로 뭐냐? 바로 국회의장 명의로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부통령까지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바로 우린 딴 건 몰라도 우리 수도인 서울은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국회가 결의를 했답니다. 결의를 딱 했는데 문제 뭐냐? 그때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국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전쟁이 터지긴 했지만은 내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점심은 평양에서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은 이제 신의주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우리의 그 국군이 북한의 해주 지역까지 쳐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뻥을 친 겁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건 말을 실제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고선 자기는 벌써 멀리 그때 대전이었던 대구였던 거 이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미. 그러니 국회가 혼자서 이제 수도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싸울 수 있는 총사령관에 볼 수 있는 이승만이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어떡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치열한 공방전 끝에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이 북한군에게 그만 점령을 당하게 돼요. 또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한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었는데 이 한강의 북쪽 지역이 38선은 이제 이 정도에 해당되니까 한강 북쪽에 있었던 우리나라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군대들이 당시에 이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었는데 문제는 너무 북한군이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제 제대로 이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계속해서 밀리다가 드디어 한강 근처까지 왔을 때 다리를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한강에 깔려있었던 그런 철교 뭐 이런 것을 간신히 건너가지고서 넘어가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격하다 보니까 여기서 겁먹었던 바로 우리나라의 국군이 그만 이 일반 국민들도 여기 겁먹어가지고서 대규모의 그런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버리는 건 아주 그냥 몰상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국군의 한강 폭파 과정 중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폭파시키면서 그나마 북한 1대1로 싸워도 북한에게 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나마 갖고 있었던 우리 한국군의 그런 이 중화기들이 전부 다 이 철교를 넘어와가지고서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넘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북쪽 지역에다 다 버리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상당수의 굉장히 많은 국군들이 당시에 여기를 건너가게 되는데 처음엔 몇천 명이 넘었었던 그런 국군들 나중에 이 한강을 간신히 뭐 헤엄쳐서 이제 배 타고 혹은 헤엄쳐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기껏 해봤자 한 몇천 명이 넘었던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국군은 북한군과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지없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지연 작전을 펼쳤어요. 그리고 북한군도 좀 당황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서울만 딱 점령을 하면 당시에 남한 지역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3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었고 사회주의자가 중심돼서 일으켰었던 4.3 사건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서 일으켰었던 여수순천 11구 사건을 비롯해가지고서 전국 각 지역에서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이 이승만의 그 반공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바로 북한이 딱 이제 군대를 끌고서 서울만 딱 점령을 하면은 각 지역에 있었던 그런 반공을 주장했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다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북한의 군대를 전부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고 남쪽에 있었던 민중들이 북한군을 전부 다 환영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그런 호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정말 우연의 일치긴 하겠지만은 지난 시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바로 이승만 정권에서 그나마 시행했었던 이 농지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서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어느 정도까지 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쯤에 가가지고선 이미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의 상당수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제압을 당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활발하게 반발을 이제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들을 맞이하는 그런 세력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이렇게 해서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서울 지역에 있었던 북한군은 이 남한 정권의 부분이 남한에 있는 그런 그 민중들이 생각보다 자기네들을 많이 환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확실하게 군대를 끌고 내려가가지고서 남쪽 지역 전부 다 점령하자라고 한 주의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국군은 일단은 싸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북한군은 그때 당시에 탱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탱크조차 아예 없었고 탱크에 철갑을 뚫을 수 있는 철갑탄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크를 향해서 총을 빵빵빵 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탱크한테 총을 쏘아가지고서 탱크가 뚫립니까? 절대 안 뚫리죠. 그때 바로 그런 탱크를 망가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또 있어요. 그거가 무엇이냐? 아예 탱크의 바퀴가 체인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체인 있는 쪽에다가 수류탄을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수류탄을 그 바퀴 안쪽에서 펑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탱크의 체인이 빠지겠죠. 그럼 탱크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방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류탄을 거기다 던져봤자 바로 그렇게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몇몇 국군들의 경우에는 북한군이 그렇게 계속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북한군이 내려오는 그 지역 곳곳에서 바로 직접 수류탄 들고 가가지고서 바로 이 바퀴에다가 수류탄을 끼워 넣어서 그래서 북한군의 탱크의 그 바퀴가 부서지게 만들고 그리고서 이들의 진격을 나름대로 늦추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누구든지 간에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거기다 플러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기에는 북한군의 그런 이 탱크가 너무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같이 내려왔었던 군대가 너무 많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절없이 이때 당시에 이 북한군이 군대를 국군이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고서 조금씩 진격을 지연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드디어 이제 미국이 빠른 속도로 군대를 보냅니다. 스미스 부대를 보내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오산 지역까지 도착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야포라든가 각종 박격포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서 북한군과 상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북한군의 전차들을 향해서 이제 대포를 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파견됐었던 미군의 군대 자체는 바로 이 군대 자체가 북한의 전차 부대와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이 미군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군대를 보내느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미군이 드디어 빠른 속도로 참전했으니까 우리를 딱 알아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쫄아가지고서 북쪽으로 도망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드디어 오산에서 중미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도 오산에 중미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거기 오산 초선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볼만 하긴 할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서 대략 엄청나게 붙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역시 아니나 다를까 북한군의 탱크 몇 대 부수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 미국의 그 스미스 부대는 완벽하게 박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북한군의 탱크 부대들이 이 미군의 그런 부대를 그냥 무시하고 남쪽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남쪽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군대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미군은 더 이상 적진 한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고, 즉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미군이 이 당시에 여기 있었었는데, 그런데 북한군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내려가게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들도 같이 후퇴하는 과정 중에서 그만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사상자를 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미군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즉시 바로 이 북한군이 38도선 북쪽으로 넘어갈 것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유엔을 꾸려가지고서 북한군을 규탄하면서 북한군에게 당장 돌아갈 것이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엔군을 구성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돌아가지 않게 되자, 그러자 드디어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이른바 유엔군을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던 전 세계의 그런 연합군이라 볼 수 있는 유엔군을 구성을 할 것을 제청을 했고, 소련이 반대를 했었지만은 소련이 당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유엔군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 미국이 바로 주도를 해가지고서 이른바 북한의 그런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전국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바로 유엔군이 구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서 미국의 군대가 제일 많긴 하죠. 바로 이 미군의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 제일 빨랐던 것은 미군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군의 군대가 바로 북한군이 드디어 한 대전인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바로 미국의 그런 장성급에 해당되는 그런 전차 부대가 같이 참가를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북한의 전차 부대가 대빵 붙었는데, 북한의 군대가 워낙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싸움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는 미군의 군대가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미군을 이끌고 있었던 미군의 이제 장군이죠. 이 장군이 북한군에게 포로를 잡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6.25 초창기에는 이 국군이 완전히 속절없이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당시에 낙동강에 흘러가는 그 일대, 거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바로 북한군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이에요.